이번에는 역할의 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짐바르도의 모의감방 실험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는데 역할의 힘이 매우 크다고 했는데 이 역할의 힘에 대한 실험으로 유명한 것이 197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행한 모의감목 실험입니다. 그의 이 실험은 악명 높다고 이렇게 평가받았던 밀그램 실험보다 이제 더 슬픈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짐바르도의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음, 피험자들이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간수로, 어떤 사람은 죄수로 이렇게 맡게 이제 제비뽑기로 해서 어, 이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에 20불의 실험 참가비를 받고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때 이제 역할은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였죠. 드디어 이제 실험이 시작되었고 간수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간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죄수가 되어서 모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간수는 유니폼과 마스크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이제 죄수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첫날부터 말썽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똑같은 피험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벌을 주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그 역할의 차이는 너무 커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조차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죄수들을 탄압하고 성적 학대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의 탄압과 욕설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감정이 파괴되기 시작하게 되었죠. 이렇게 실험으로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역할에 몰입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죄수들의 감정적인 붕괴와 스트레스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주관하고 있었던 짐바르도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험을 보러 온 짐바르도의 연인이 짐바르도에게 실험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그가 이제 실험의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 실험을 2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6일 만에 실험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몰입되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 역할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바르도의 모의감방 실험이 실제로 일어났었는데요. 2004년 모의 감방과 유사한 상황이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교도소는 미국이 이렇게 이라크 공격을 하는 중에 이라크 포로들을 수용했던 이런 교도소인데요. 아주 악명 높기로 소문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이렇게 유엔이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미군과 영국군이 포로 학대를 하는 사건이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미군과 영국군은 포로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봉지를 씌워서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모습이 모의감방 실험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악한 환경에 놓여지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악한 행동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음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어, 600만 명의 이스라엘을 학살한 이 아돌프 아이만에 대한 재판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렇게 열렸는데요. 악의 평범성을 밝힌 아렌트는 끔찍한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던 아이만의 재판에 참관하여서 아이만이 저지른 그런 악의 근원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의 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재판을 보면서 집필한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 이론을 정립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본 아이만은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서 그녀는 이제 악의 평범성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는데요.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비이성적인 유대인 학살을 집행한 사람들은 광신도나 이상자가 아니라 상부의 비윤리적인 명령을 아무런 비판 없이 실행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가장 큰 죄는 생각하지 않은 것, 즉 무사유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실제로 아이만은 여러 정신과 의사들의 이런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많은 의사, 모든 의사들이 그를 정상으로 판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집단의 분위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당한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1980년에 5.18 공수부대로 참여했던 그 군인이 40여 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유가족의 사과를 한 행동은 악의 평범성을 이기고자 했던 한 인간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상사나 조직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행동하는 이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판단이나 신념과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단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권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남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을 즐겨 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위의 부당한 압력에 처음부터 저항을 해야지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고 한두 번 따라 하다 보면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에 이렇게 저항하는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명령 거부의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전가의 방지인데요. 밀그램 실험에서 맹목적 복종의 원인이 실험자가 책임진다고 했던 말 때문이었죠. 아이만도 히틀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책임 전가를 방지하려면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모의 실험 중에 실험자 역할을 맡은 피험자에게 어, 학생이 잘못되면 네 잘못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450볼트까지 전기 쇼크를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복종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 공군에는 이렇게 김영환 대령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6.25 전쟁 당시에 빨치산이 이제 지리산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소탕하라고 군에서 그 폭탄을 투하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당시 대령이었던 김영환 장군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탄을 투하하는 지점이 팔만대전경이 보관되어 있던 해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빨치산 몇 명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불태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하였지요. 그리고 김영한 장군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팔만대장경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이런 불복종 모델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밀그램의 세 번째 실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상황을 바꾸려는 개인의 용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그램의 세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는 좀 다른 것이 실험실에 선생 E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학생이 너무 불쌍해 실험을 중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생 역할을 맡은 실험자는 이전과 똑같이 계속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100% 전원이 150V 이전에 실험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누구라도 양심과 자제심을 자각하게 하는 아주 조그마한 단서가 있으면 우리 모두는 양심에 근거한 올바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밀그램은 피실험자들이 실험자가 내리는 명령에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은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는 권위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당한 명령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는 선생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리더가 필요하겠고요. 선생 이의 역할이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힘과 위력으로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힘은 생명의 의의를 지지하고 숭고한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선, 사랑, 미덕, 아름다움, 헌신, 희망, 긍정, 겸손, 용기, 용서, 감사, 행복, 정의, 평화, 영성 등이 힘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위력은 우둔함에 호소하고 수치심, 증오, 슬픔, 욕망, 분노, 복수심 등의 근거를 둠으로써 목표 달성 후에는 무의미하라는 이런 공허함을 남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힘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위력은 물질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많은 위인들은 힘의 편에 섰고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위력의 편에 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위력이 맞닥뜨릴 때 힘은 항상 성공을 하였고요. 이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명령의 포스에 이렇게 대항하는 이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포스가 아닌 파워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으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은 우월성의 추구, 우월을 향한 추구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보았는데요. 인간의 삶은 우월을 향한 추구를 통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삶으로 그리고 미완성에서 완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이렇게 우월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상대를 힘으로 포스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나가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파워를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당한 복종을 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더라도 건강한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권력과 복종에 대한 수업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